네, 토론인 오늘은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20%대로 추락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몇 번의 위기가 있었죠. 세월호 참사 때나 아니면 정윤의 문건 파동 때 20%대의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정도인데 네. 뭐 이번에 이걸 돌파구를 찾아서 다시 이 추세를 멈추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국정 성과를 실제로 남기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환점에 임기의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그 위중함을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방미 연기 이런 부분 결정하실 때도 국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반영을 해서 하신 게 이런 지지율 추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보내는 경고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나 대통령은 이 부분을 항상 위중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9%라고 하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통상 한 30%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정 지지층마저 붕괴되고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것에서 너무나 무능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양한 뭐 초기 대응 부재 또 실패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여전히 부재하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과연 이 메르스 사태의 즈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진두지휘 하겠다, 함께 종식시키자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엊그제 그 삼성 서울병원장 오송으로인가요? 불러가지고 사과받고 질책하시고 그리고 정보 공개 투명하게 하고 방역 똑바로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런 모습보다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 정부에 대한 신뢰,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한 달 동안 보여준 모습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걱정합니까? 불행한 일이죠. 저희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구간이 명간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미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가 낫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같은 불통이라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새정치민주연합 내 많은 지도부들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를 해왔었죠. 네.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회복의 기미도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중간에 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그 스스로 가장 큰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보세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는 거를 정치권에서 대통령께서도 그 두려움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는 면도 있거든요. 두려움을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현장 행보를 최근 들어 활발히 하고 있으신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가 늦었던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아직 뭐 메르스가 오늘 내일이 고비다, 내일 모레가 고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견해도 있으니까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대통령 지금까지 최근에 해오시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제 생각엔 그리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경제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겠죠. 그런 게 이루어지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그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은 좀 다른 것보다 유동적인 면이 일정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를 이렇게 그 철벽 그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깨진 데 대해서는 약간 불안한 게 있겠지만 뭐 그게 뭐 20% 초반대 그래요.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아니니까요.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황교안 총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포괄적 유감 표명도 하고 이거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요. 하고 또 몸도 낮추고 뭐 하여튼 이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해서 언론들이 뭐 대체로 무난하게 국회 대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국회 대비하는 것이야 뭐 법무부 장관 때도 하셨으니까 처음은 네. 아니죠. 그러나 총리로서 이제 어제 임명장 받고 오늘 처음이라는 이제 그런 취지일 텐데요. 사실은 그 유감 표명이 정말 두루뭉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해명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흠결의 그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황교안 두루뭉술 총리가 넘어가고 있다.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시는데 네, 제대로 해명한 게 없죠. 실제 어떤지 한번 보고 네.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 얘기 좀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게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 그러네요. 네,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야가 합의하기를 포괄적 유감 표명 뭐 이렇게 합의를 했던 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황교안 총리는 정말로 그 제대로 맥을 짚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 그 인사청문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총리를 지명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보다는 소통과 화합보다는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이다라는 그런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번 그 국회 대비할 때도 유감 표명 자체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의혹들에 대해서 하느라고 했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지 네. 의원들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청문회가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노력을 했다면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그리고 3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3일 동안 하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밝힐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준이 되고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될까요? 그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메르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그 부분을 본인도 명운을 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 보고를 받고 앞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점검을 충실히 해야겠죠. 그래요. 이 야당과의 관계에도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필요한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제 그 표현은 온화했지만 상당히 날도 숨어 있고 서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황교안 총리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났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공안 총리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그 대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의 총리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왕에 된 것 그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조금 그 입증해주는 그런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 여망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어찌됐거나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저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제 총리 임명장 받고 오늘 지금 그 세월호 그 4.16 연대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 메르스 국면에서 지금 총리 취임하고 이틀째 되는 날 그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우려하던 공안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야당과의 관계가 결코 지금 저는 용이하게 시작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는 모습은 뭐 그렇게
빡빡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 공안 정국이 도래할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지금 이 경계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물론 공안검사 출신이고 공안 업무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해서 능통한 사람이죠. 그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쓸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4.16 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는 뭐 인준을 받자마자 바로 사인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검찰에서 또 지휘 라인이 있으니까 그게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 전에 준비가 돼 있는 거지. 그게 총리가 관여해서 하라 마라 이럴 입장은 아니고 지금 김주현 법무부 차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도 보고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고 검찰총장 단계에서 했던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갖고 공안 통치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그 공안 통치, 공안 얘기가 나올까 봐 오히려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본인은 이런 혼란스러운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러운 때 총리가 돼서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메르스나 이런 보건행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를 소화해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관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글쎄, 않습니다. 그러나 공안 통치 뭐 그분에서 부담 안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은 된 것 같고요.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 방문도 연기했던 대통령.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총리 임명됐는데 이 메르스 사태에 즈음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막아야 되는 게 전 총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오늘 국회에서 던졌는데 메르스가 가장 우선이다. 지금은 메르스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국민을 더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총리가 정말로 깊이 새겨서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총리가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안 정국에 올 수 있다, 뭐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뭐 이 내각에 이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도 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있고 다 이게 정치 경력도 월등 앞서는 데다가 또 나이도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바로 며칠 전까지는 그 법무부 장관으로 또 부총리 아래 이렇게 네. 있어서 이거 뭐 의전 총리로 그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는가 하면 별로 힘이 없는. 그러나 역시 총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은 센 총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역대 어떤 총리보다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그 실력 있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고 이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거죠, 체제가.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와는 사실 기수도 차이도 많이 나고요. 같은 법조인 출신이면서 나이도 한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황우여 부총리는 더군다나 원내대표, 당대표를 다 거친 분이죠. 최경환 부총리도 원내대표를 거친 분이지만 그렇지만 그 의전 서열, 국가의 의전 서열이 있어서요. 저희가 뭐 국회의원 할 때 여당 국회의원을 보면 국무총리와 그냥 부총리 내진 장관의 의전은 확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정해지는 서열이 있고, 하긴 삼부요인이네. 예, 삼부요인이고 경호원도 그래요. 있고 뭐 이런 부분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고 사실은 또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총괄하는 거는 이제 총리가 하고 또 좀 전에 우리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중요해서 사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정부나 여당에서는 대통령 독대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 여기에 이제 총리의 힘이 있는 거죠.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힘이 있는 건데요.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독대를 뭐 한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마지막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총리 내정 직전에 본인은 필요하면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일정 부분 의사소통을 하는 힘이 있는 총리가 될 센 총리가 될 것입니다. 거다. 예,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랑 황우여 부총리는 야당에서 그 부총리로 될 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쯤 되면 그만두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독대를 싫어하신다는데 독대를 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래서 참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총리도 그렇고 두 분 부총리도 그렇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시겠죠. 어떤 식으로든 불편함은 있을 텐데 그래도 또 총리로서 깍듯이 또 아마 그 두 분은 또 이제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 얼마 안 남겨두고 지금 이 두 분 부총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지역구 출마를 예정한 그런 장관들이 정치 장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내각이 그래서 흔들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조만간 사퇴하고 이후에 메르스 종식 이후에 아마 그것이 이제 그 조금 대폭의 개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아마 네. 이제 조금 아까 나눴던 뭐 지지율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시겠죠. 다만 뭐 나이 차와 경력, 경험 뭐 이런 거는 또 그 안에서는 서로 또 양해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국민이 기대에 부응만 좀 잘해줬으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경우에 대체로 뭐 올 11월 정도로 이렇게 그 예측이 됐었는데 조금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겨질 수 그러면서 있게.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국면 전환도 좀 필요하고 예, 대통령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장관도, 뭐 예. 그래요.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메르스 와중에 뭘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1차 메르스가 종식되고 나면은 좀 전면적인 어떤 국면 전환과 쇄신책이 대통령 차원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예측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 메르스 상황 좀 짚어보죠. 이게 지금 오늘이 추가 확진자가 1명 나오는 것에 그쳐서 이제 좀 잡히나 이러는데 희망적인 관측도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쪽의 입장과 그다음에 WHO의 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입장이 약간 엇갈리거든요. 그 두 쪽의 말씀을 우선 조금 두 쪽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점에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가 있고 잠복기가 끝나는 그 이번 주가 이제 저희들은 고비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고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그 진원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도 저희 있다고. 6월 중에 종식되는 것은 아마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7월 중에 아마 7월까지 해서 종식되면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맨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정혜관 교수가 가장 좀 뭐 어떻게 이거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 그럴까요? 7월 중에 잡히는 것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제 권준욱 그 반장은 글쎄 뭐 어쨌든 희망 섞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뭐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저도 메르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이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 총괄 반장 뭐 이런 분들이야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정보 처리가 안 돼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정보 처리라는 게 지금은 국민들이 그 옛날처럼 정보가 독점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정보 그 공유의 시대 아니면 정보 소통이 또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보수적으로 대처할 필요. 그리고 그래요. 보수적으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대처는 꼭 해야겠죠. 예. 이 정부의 이야기와 WHO에 참여했던 그 교수분들인가요? 네. 이분들 얘기 중에 국민들이 누구 말을 더 신뢰할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에 대한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정부는 이 메르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이미 양측이 소년이 됐기 때문에 그 뭐 잠복기서부터 그다음에 뭐 어떻게 퍼져나간다는 것부터 3차 뭐 감염 없을 거라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정부의 그 얘기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얘기도 신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가 관건인데 왜 WHO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이조차도 국민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두 의견을 조금 걸러서 조금 제대로 좀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게 맞지. 정부가 나와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고비다. 그리고 뭐 일주일 지나서 또 고비다. 오늘 내일이 고비라는 얘기만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좀 이제라도 조금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권준욱 반장의 얘기는 뭐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유행의 정점이 이 얘기는 6일 날 한 얘기입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한참 전에 2주 전에 한 얘기고 또 지난 11일 날에 이제 이번 주가 저희들 고비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틀 지난 13일 날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 한 2주 사이에 계속해서 2, 3일 후가 고비였으면 또는 고비일 것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부가 발표하면은 더 못 믿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이 돼서 아마 지금 이제 불신의 바이러스가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뭐 삼성병원장 이게 저 질책하면서 그 얘기까지 이제 강조했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뭐 WHO의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 따로 있고 무슨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무슨 전문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어도 이런 문제는 지금은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통제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네. 총리가 이런 일을 하셔야죠, 이제. 네, 제가 이제는 컨트롤 하셔야죠. 타워도 하셨으니까 네, 이제는 하셔야죠. 그래요. 예. 저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이 메르스 전국 속에서 상당히 좀 글쎄요, 뭐 논란도 일으켰고 좀 돋보이기도 하고 뭐 그 바람에 아마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만 지지율도 뭐 수직 상승하고 이랬는데 오늘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다시 이제 서울시당하고 서울시 당정협의회 이제 야당 새정치연합 쪽에 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특별법이고 중소상공인에게 2천억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제약도 많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야당 내 서울시당위원장이 이제 신경민 의원이시고 또 시장과 또 이제 서울시 지역위원장 포함해서 의원들 참여하는 그런 뭐 당정 협의니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는 다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의 지금 이제 메르스와 관련한 행보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치밀하지 못한 뭐 발표나 발언도 있었고 중간에 조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저는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 그래서 정부가 그나마 각성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정부에서 뭐 4천억 긴급자원 투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합심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워서 메르스 잡는 것보다는 박원순 시장 잡는 데 더 열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국면을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추경에 대해서 야당은 항상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정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거를 왜 추경 편성하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이 그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추경 필요하다면 여야 함께 하자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누구의 아이디어건 좋은 거는 저는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메르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봤더니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은 이제 서민 경제가 특히 타격이 크고 경제가 위축되니까 이 부분 회복까지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정말 대권 행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불안감이나 공포도 해소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공공 의료 체계도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꾸고 국립 감염 전문 병원 등 감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도 설립하고 뭐 또 역학조사관 그 배치를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시면서 메르스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고 백서가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서를 서울시에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백서는 아무래도 정보가 많아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자료를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면 정부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이 일정 부분 지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든지 관련해서 또 메르스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라든가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들을 그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가 제안하든 꼭 필요한 일이면 받아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말씀하신 대로 백서 문제는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이
이 메르스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제 공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는 건 뭐 공감대가 있고요. 네. 또 이게 감염법 예방법이라든지 또는 검역법이라든지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좀 우리 기존 법 체계에서 미비한 점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의원들이 70여 개의 그 법안이, 법 개정안들을 제출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통합해서 어쨌든 가장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국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뭐 자꾸 이러냐 이런 차원으로 갈 게 아니라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것까지를 국회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갈등보다는 어쨌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권에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 지금 거부권 있잖아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대통령 거부권 문제요. 지금 청와대는 메르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한 늦추겠다. 그리고 행사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 다만 분위기가 거부권 행사 쪽으로 조금 가 있는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 문제만 좀 두 분이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예, 이도아. 예. 저는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지만 그 판단에 검토해서 처리한다라고 원래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검토하여가 빠지고 그냥 처리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판단할 여지가 적어져서 행정 입법권의 침해가 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요구 요청이 아니라 이 뒷부분을 받아들였으면 위헌성 시비가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이 부분을 그대로 위헌성 문제를 안고 가기에는 14대 국회부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행정 입법권 관련된 이런 법안이.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 유산을 계속 물려준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아니든 이런 부분에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럴 가능성이 큰데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행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그 거부권 행사는 접어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레임덕 가속화를 좀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그 공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개정안이었는데 그나마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뭐 요구가 요청으로 바뀐 건 단어 하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요. 여야의 국회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그걸 수용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지금의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